1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어떻게 단 3천 명도 되지 않는 생존자만을 남기고 괴멸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는 제국의 오만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이며 한 명의 천재 군사 전략가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무릎 꿇렸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을지문덕과 수양제 간의 두 번째 충돌,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612년 초 수양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고구려를 제외한 모든 주변국들이 그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무려 113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였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113만 명이 실제 숫자였을까요? 현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숫자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긍정론자들은 수나라의 상세한 군대 편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각 군단이 최소 2만 5천 명으로 구성되었고 30개 군단의 수군을 합치면 82만 명, 여기에 황제 직속 부대와 기타 보조 병력을 더하면 100만 명을 넘는다는 계산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하루에 한 군단씩 출발해서 41일이 걸렸다는 기록입니다. 이는 실제로 40개가 넘는 군단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네요. 반면 회의론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수나라 인구가 4,600만 명 정도였는데 방어전이 아닌 원정에 인구의 2%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것이죠. 이들은 실제 전투 병력은 60만 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물자 수송에 동원된 민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수양제가 왜 이토록 막대한 병력을 동원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그는 이 전쟁이 매우 쉽게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수양제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단서가 보입니다. 첫째, 그는 607년부터 지속적으로 고구려의 평화적 복속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병사들에게 고구려 땅에서의 약탈을 엄격히 금지했죠. 이는 정복이 아닌 복속을 원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그가 황제가 된 후 복속시킨 다른 민족들은 대부분 수나라의 압도적인 국력을 보고 스스로 항복했거든요. 수양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 대군의 위용을 보면 고구려도 저절로 무릎을 꿇지 않을까. 이것이 그가 공성 무기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현지에서 급조하게 만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음력 1월에 시작된 이 거대한 원정은 3월 말이 되어서야 요동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긴 행군이었죠. 요동성은 고구려 방어선의 핵심이었습니다. 645년 당 태종 시절 기록을 보면 이곳에는 군사 2만 명, 주민 4만 명, 그리고 50만 석의 군량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612년 당시에도 비슷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수양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전황을 낙관한 나머지 요동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임시 궁궐을 짓고 그곳에서 대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직접 내리겠다고 고집한 것이었죠. 고구려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복을 요청해왔고 현장 지휘관들은 황제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령이 오가는 동안 전투는 중단되었고 고구려는 그 시간을 이용해 방어태세를 재정비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수나라군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4월 말부터 시작된 요동성 공격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수양제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직접 요동성으로 가서 지휘를 맡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성들을 공격하라고 보낸 좌아군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때 수양제는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미 사망한 대장군 단문진이 제안했던 평양 직공론을 채택한 것이죠. 다른 성들은 무시하고 곧바로 평양을 공격하자는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보급선이 끊어질 위험이 있었고 적진 한복판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30만 명의 별동대를 편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산동반도에서 출발한 수군과 합류하면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한편 수군 총사령관 내호안은 4월경 대동강에 도착
도착해 6월에는 평양성 근처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거점을 구축하고 육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영양왕의 동생 고건무가 수백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네오와는 이들을 우습게 보고 4만 명의 상륙군으로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부장 주법상이 육군과 합류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건의했지만 네호와는 이를 무시했죠. 초기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수나라군은 평양성의 외성을 돌파하고 성내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함정이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이 약탈해 정신이 팔려 대형이 흐트러지자 고건무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만 명의 수나라 상륙군 중 살아남은 이들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서에는 고건무가 단 500명의 결사대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오와는 해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도 모르고 6월 중순 30만 명의 별동대가 평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이 지휘하는 이 부대는 사람과 말에게 각각 101칼 식량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짐 때문에 행군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병사들은 몰래 식량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식량을 땅에 묻어 숨겼고 행군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미 군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월 하순 별동대는 압록강 서쪽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중문과 우문술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문술은 군량 부족을 이유로 진격을 주저했지만 우중문은 진격하자고 주장했죠.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려 영양왕이 항복하겠다는 전령을 보내온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을지문덕이 직접 수나라 진영을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양제는 미리 고구려의 왕이나 대신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으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우중문도 을지문덕을 구금하려 했지만 참모 유사룡의 만류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수나라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을지문덕의 항복은 당연히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수나라군의 참혹한 보급 상황, 떨어진 사기, 그리고 지휘관들 간의 의견 불일치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우중문이 뒤늦게 을지문덕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압록강을 건너 사라진 후였죠. 을지문덕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지친 수나라 별동대를 고구려 내륙 깊숙이 유인해 완전히 고립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7번에 걸쳐 의도적인 패배를 연출했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평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 도착하면 네호와의 수군과 합류해 보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별동대는 마침내 평양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네호와의 수군은 이미 대패한 후 해안으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지쳤고 보급은 바닥났으며 앞에는 난공불락의 평양성이 버티고 있었죠. 바로 이때 을지문덕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군대를 물리면 왕과 함께 항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인 것이 뻔했지만 우중문에게는 퇴각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7월 2일 별동대는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나라군이 살수를 절반쯤 건넜을 때 그는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수나라 병사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둔 장군 신세용이 전사하는 등 여러 장수들이 목숨을 잃었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무기와 갑옷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0만 명의 별동대 중 압록강까지 살아 돌아온 이들은 겨우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생존율이 1%도 되지 않는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양제는 즉시 철군을 명령했습니다. 별동대의 지휘관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요동성은 여전히 고구려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고구려에게 쉬운 승리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요동성은 3개월 동안 100만 대군의 공격을 견뎌내야 했고 평양은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럼에도 수양제에게는 이번 원정이 완전한 실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에게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원정에 투입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서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죠. 113만 대군의 동원,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도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20세기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규모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지략과 전략이 어떻게 압도적인 물량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거짓, 항복, 의도적 패배, 적의 심리 파악,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반격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재도전의 의지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 전쟁이 수나라에 미친 타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은 결국 수나라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이 승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거둔 이 놀라운 승리는 후세의 길이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죠. 결국 612년의 이 전쟁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제국의 오만과 소국의 지혜가 맞부딪힌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한 명의 뛰어난 전략가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